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과학기술과 철학 6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과학혁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이 결정됐죠?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 우리 중간고사도 폐지되고, 어차피 뭐 그럴 생각이었지만, 그리고 중간고사가 폐지되면서 우리 과제 점수도, 어, 앞으로는 좀 차등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 계속 일정 점수만 받으면 다 10점을 들었는데, 약간 차등화를 시켜서 이게 중간고사 폐지하는 폐지하더라도 뭔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이제 좀 약간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점수를 차등화하고 뭐 딜레이에 대해서 감점도 좀 더 엄격하게 드리고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좀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자꾸 계속 끌고 와주고 맞출 때까지 계속해라 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안 낸 사람 있으면 빨리 내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이제 좀 덜 하고 그냥 잘한 사람 있으면 좋은 점수 주고 못한 사람 있으면 나쁜 점수 주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런 좀 냉혹한 사람의 역할도 맡아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뀌는 건 거의 없는데 이번 주에 과학혁명의 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사실 오늘 코페르니쿠스 혁명도 살짝 할 거예요. 그걸 사료로 사용할 거니까 이어서 하는 느낌이 들 거고요. 다음 주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하고 그 다음 주 사회적 가치와 객관성을 하고 그래서 한 주씩 좀 밀리고 그 나중에 설명과 환원 주제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고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원래 목요일에 석가탄신일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 비대면 수업이니까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죠. 나중 가서 또 보강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휴일이든 뭐든 그냥 어차피 우리 비대면 수업으로 유튜브 보면 되니까요. 맞죠? 자,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보죠. 3, 4주차 과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어디 있나요? 과학혁명과 공약 불가능성 말고 파이어 이벤트부터 봐야겠죠? 파이어 이벤트의 견해로 적절하자는 것. 자, 강요나 세뇌에 의한 믿음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언제나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기납을 언제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정부주의입니다. 반기납주의도 아니고 다원주의도 아니고 증식주의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걸 강조하긴 했지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해석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파이베트가 사실은 반균합주의다 아니면 사실은 이론 증식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정당화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파이베트가 자기가 그런 주의자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반균합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이베트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론이 반박되기 전까지는 대안 이론을 창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죠. 파이벤트가 이런 주장한 적 없고요. 이론이 반박되기 전에도 대안 이론을 계속 창안해라. 창안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안 이론을 자꾸 만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 이론이 균합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증거에서 잘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이론을 말하라. 이론을 제시하라. 그게 반균합 원이었죠. 그런 거 왜 하느냐? 여기 지금 많이 틀리신 게 요건데요. 기존 이론의 경험적 내용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아마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았을 텐데 뭐냐면 기존 이론이 원래 모호한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분명히 말해야 될 때가 언제가 오냐면 경쟁 이론이 있을 때죠. 경쟁 이론이 있어서 이미 잘 알려진 현상에 대해서 둘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이론이 어떤 주장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예측을 하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고안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 이론이 맞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명료하게 밝혀낼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이론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과학의 진보의 그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안이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이론 없이는 관찰 자체에 숨어있는 편견을 드러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얘기. 이거는 뭐죠? 관찰과 잘 확립된 관찰과 이제 모순되는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그 반기나 푸죠. 그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초에 그 관찰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 관찰에 어떤 편견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려면 그런 얼토당탄아 보이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걸로 제시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그 갈릴레오의 그 지구가 돈다는 가설이죠. 물론 이건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따온 것인데, 자, 이 탑 논변이 있는데 우선 지구가 돈다는 가설을 애초에 반박하는 논변이죠. 지구가 돈다면 탑에서 떨어진 돌이 뒤쳐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가설 H는 거짓이다. 라는 논변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쭉 가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지구가 이렇게 가면 다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뒤쳐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지구가 돈다는 가설은 반박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 논변과 갈릴레오의 연구 방식에 대한 파이어벤트의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자, 이거죠. 갈릴레오가 그 가설을 수용한 후에 일단 수용한 후에 탑 논변과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탐구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답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갈릴레오는 가설을 도입한 후에 그와 경험과의 모순을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갈릴레오는 경험과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도입한 건 맞아요. 그렇죠? 탑 논변이 바로 그렇죠. 탑 논변에 따르면 지구가 돈다는 가설은 경험과 모순돼요. 하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을 채택한 후에 어떻게 하면 그 모순을 제거할지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지구가 돌더라도 그것이 경험과 모순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운 거 아닙니까? 맞죠? 나중 가면 그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가설이 경험적으로 잘 뒷받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택한 게 아니죠. 이런 논변에도 불구하고 잘 뒷받침되진 않았지만 일단 채택한 후에 그걸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 모순을.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수용한 거예요. 방법을 다 찾은 다음에 수용하면 늦어요. 그러면 영영 수용하지 못할 거예요. 일단 수용한 다음에 탑 논변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후적으로 찾았다는 거죠. 나중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 어떤 사회과학자가 푸나책을 읽고 사회과학이 발전하려면 획일적인 정상과학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보죠. 그는 쿤의 글을 어떻게 읽은 거죠?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규범적으로 읽은 거예요. 처방으로 읽은 겁니다. 이래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런 게 좋다라고 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저렇게 해보자라고 한 거죠. 역사적 서술로만 이해했다면 자연과학이 그래왔다. 거기서 끝이죠. 거기서 사회과학도 따라야 한다는 게 따라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쿤의 책을 규범적으로 또는 방법론적 처방으로서 이해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정말로 그러면 쿤의 의도는 뭐였냐?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 서술로서 쓰기도 했고 또는 역사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 과학이란 원래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 서술. 옛날에 그래왔다. 라처럼 읽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두 번째는 일반화. 항상 그렇다.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의 기업적 일반화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제거된 채로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약간 필연적인 이게 과학을 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상 인간의 본성상 또는 인식적 한계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과학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좋다라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뉘앙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쿤이 원래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씁니다. 이게 철학자들은 글을 좀 분명하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쿤은 원래 물리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훈련이 좀 덜 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약간 과학자처럼 쓰는 거죠. 과학에 대한 과학을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통 씁니까? 그냥 뭐뭐하다라고 쓰죠. 근데 가끔씩 그냥 뭐뭐하다라고만 썼는데도 우리가 가끔씩 그래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어떤 거냐면 그래 그러하다라고 썼는데 근데 그 결과물이 항상 그 결과물이 꽤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고 그걸 한번 따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자연주의의 오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뭐이다, 뭐뭐이다라는 전제로부터 뭐뭐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자. 역사의 교훈이 어디 있어요? 역사에는 역사는 역사죠, 맞죠? 역사는 옛날에 이랬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현재 뭐뭐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사실 다 거기에 뭔가 트릭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방법론적 처방으로 읽으려면 그 숨어있는 전제들을 사실은 명시적으로 만들어내야지 논변을 만들어낼 수 있죠. 보통은 과학이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쿤은 그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었어요. 자, 정상과학에 대한 파이번트의 입장은 뭐냐? 역사적 서술로도 방법론적 처방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거죠. 역사적 서술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다리면 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자, 수성의 근일점 운동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유턴력학의 변칙 사례였냐? 맞아요. 변칙 사례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그것이 뉴턴력학의 발레로서 간주되진 않았어요. 자, 변칙 사례는 뭐냐면 패러다임의 기초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포섭이 잘 안 되는 것. 그게 이제 변칙 사례입니다. 그런 변칙 사례들은 널려 있어요, 원래. 항상 있어요. 그게 하나 있다고 곧장 발레로 간주돼서 그 패러다임이 포기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쿤은 원래 그런 게 많이 쌓이면 위기가 올 거라고 했지만 글쎄요. 위기가 왔었나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고요. 분명한 건 수성의 근일점은 뉴턴 역학의 위기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나중에 그러니까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것이 설명됐고 뉴턴 역학으로는 잘 안 되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뉴턴 역학의 발레로 간주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발레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뭔가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이걸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넘겼었죠. 자, 그리고 요 사례는 결국 그 정상과학만 열심히 하면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쿤의 얘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사례로 이제 거론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봐라. 이렇게 명백한 변칙 사례가 있었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분명히 발레로 취급될 만한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결국 이게 정말 이거 사실은 이게 사후적으로 보자면 이 문제 때문에 위기가 딱 와서 사람들이 대안 이론을 만들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은 길로 갔겠죠. 훨씬 더 좋은 길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멀쩡히 정말 심각한 문제를 모두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못했다는 건 정상과학의 결함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파이어 이벤트는 일종의 비판적 활동으로서 과학을 강조하는 거죠. 기존의 이론을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안 이론을 자꾸만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는 거죠. 기존 이론이 성공적이더라도 대안 이론을 만들고 그래야만 이제 기존 이론의 문제가 잘 드러나는 거죠. 그거 보세요. 일방선택성 이론이 없었더라면 수성의 근일점 운동 문제가 사실은 뉴턴 역학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몰랐겠죠. 대안 이론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기존 이론의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낼 수 있는데 대안 이론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칼 포퍼는 어때요? 얘도 비판적 활동으로서 과학을 강조했죠. 과학의 기존 이론에서 계속 의심하고 자꾸만 시험하러 들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파이어벤트의 차이는 뭐예요? 포퍼는 시험을 하고 반증되면 그걸 포기하고 새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파이어벤트는 뭐예요? 우선 먼저 대안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만 둘을 싸움 붙여서 시험도 하고 이제 어떻게도 하고 하라는 거죠. 반면에 토마스 쿤은 뭐예요? 오히려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정상과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활동이고 심지어 과학혁명도 그렇죠. 과학혁명도 시험에 의해서 어떤 결정적 시험에 의해서 어느 한 패러다임이 몰락하고 다른 애가 되는 게 아니죠. 우겨도 상관없다 그랬죠. 우겨도 죽을 때까지 뭐 저항해도 그게 과학의 어떤 규칙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죠. 토마스 쿤 바로 그런 독단적인 활동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관식인데요. 위기 때만 증식을 하면 된다라는 쿤의 주장을 파이어벤트의 입장에서 비판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라고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단지 쿤은 이런 얘기를 했고 파이어벤트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만 한 겁니다. 쿤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파이어벤트는 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에 반대했다. 라고만 하면 살짝 부족해요. 어디가 부족하냐면 쿤의 주장에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단지 너랑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죠. 설득해서 무너뜨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뭐죠?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엉뚱한 생각들이 발전하여 기존의 이론과 경쟁하여 해야 기존의 이론과 이론이 또는 여기 원리라 썼지만 이론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한다. 이거 아주 잘 썼습니다. 분명히 파이어벤트의 주장은 맞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쿤의 주장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살짝 2% 살짝 부족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위기가 아닐 때도 그 증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건데요. 쿤은 그래도 그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움이 되지만 그 단점도 많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경쟁을 시키는 것.
대안이론을 자꾸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과학의 발전은 저해가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쿤은 이런 식의 입장을 받아들이길 꺼려할 거예요. 왜냐면 선택과 집중을 또 강조하거든요.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경쟁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잃는 것도 있다면, 그리고 잃는 게 너무 크다면, 그래서 사실 아무 때나 증식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쿤은 그게 너무 산만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죠. 따라서 이 얘기는 파이번트 얘기가 맞고 분명히 쿤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제기들만 하지만 쿤이 과연 설득되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걸 보자 한번. 위기인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가 위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새로운 대안이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과학 발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제가 보기엔 이 답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 쿤 본인도 쿤 본인도 과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상과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혁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상과학이 어느 순간에는 위기에 닥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혁명적인 발전, 혁명적인 진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쿤도 분명히 동의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위기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위기일 때 증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사례들을 제가 보게 되면은 위기의 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면 위기 때 증식을 하라고 하는 이 조언이 쓸모가 없어지죠. 그리고 위기를 모르다 보니까 말로는 위기 때 증식을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영영 증식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려면 결국 대안이론이 필요한데 대안이론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조언이 결국 대안이론을 자꾸만 억누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한두 개는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좋은 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좋은 얘기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아무 때도 증식해야 된다라는 파이번트 주장을 쿤의 입장에서 비판하라. 라고 한다면 자, 아무 때나 매번 이론에 대해 반박할 시에 과학이 어지럽혀진다. 자꾸 과학이론이 이론이 확립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되고 과학보다는 철학이 되버린다. 과학성적인 문제가 생긴다. 좋아요. 위기 순간이 아닌 계속해서 대안적 패러다임이 나타난다면 패러다임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고 과학의 효율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하나의 패러다임을 유지한다. 자꾸 이런 얘기죠. 질서가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토론하자 그러고 그 말꼬리 잡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정상과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인데 그거를 못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아무 때도나 증식해도 된다는 건 허용 규칙이죠. 허용 규칙. 해도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도 된다는 거에 쿤이 강하게 반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도 되지. 하지만 항상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쿤의 입장에서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막연한 조언이죠. 사실 조언이 아니죠.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무정부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뭘 해야 된다는 건지 지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침을 너무 강하게 받아들여서 아무데나 증식해라 라고만 한다면 그건 너무 강하죠. 맞죠? 그래서 이걸 정말로 정말 증식하라. 증식하면 할수록 좋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쿤이 정말 우려할 만하죠. 과학이 너무 난삽해지고 산만해지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우리의 자원이 다 흐트러지고
때로는 자원을 탁 모아서 한 군데 집중시키고 사람들이 동의 비슷한 문제를 풀도록 요구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사람들이 '아 내가 먼저 저 문제를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걸 허용 규칙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하나마나한 소리다라는 거고 이걸 강하게 증식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그 과학의 효율성을 이제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자, 대부분 잘 쓰셨고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점 써달라고 했는데 자, 요거 쿠네 입장에서 파이브드 비판 방금 전에 했고요. 좀 과학자 이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서로 무슨 어떤 수단을 사용하냐 논문을 써서 서로 비판하죠. 논문을 통해서 자, 논문을 통해서 서로 비판하고 뭐 그럽니다. 경험적 증거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혁명기의 그 논쟁 보게 되면은 각자의 경험적 증거가 있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니까 경험적 증거에 호소하더라도 결판이 쉽게 나지 않아요. 그게 사실 과학혁명이 말하는 그 중요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의심 자체가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느냐? 자,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한 명이 의심한다. 위기인가요? 적어도 이제 패러다임의 위기라고 부르려면 뭔가 전반적인 대다수가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거죠. 한 명이 그냥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기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항상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지구가 둥글다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위기인가요? 이상하죠. 그런 점에서 어, 그런 점에서 위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립하기만 하는 건 아닌지 서로 상호작용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수업 좀 기대하시고요. 자, 그리고 포퍼와 파이어벤트는 어떤 점에서 대립하는지 궁금하다. 이거 아까 얘기 드렸죠? 아까 얘기 드렸고요. 정상과학이 단순한 서술도 아니고 방법론적 처방도 아니면 어떤 것을 봐야 하나요? 둘 다인 거죠. 둘 다 애매하게 써놓은 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혁명과 공약 불가능성 과제를 보죠. 이번에는 62명이 응답을 했는데 사실 62명은 아니죠. 한 명이 여러 번 응답을 하니까 이번 거는 뭐 지난번 거보다는 좀 더 쉽게 답하신 것 같은데 물론 뒤에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문제가 좀 적죠. 자, 과학혁명에 대한 코너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죠. 기존 패러다임은 확실한 반증을 통해 멀어진다. 아니죠. 확실한 반증이 있으면 사실은 뭐 위기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딱 반증해서 탁 버리고 새 이름 만들면 되죠. 사실 그런 건 호퍼식의 혁명이겠죠. 오히려 위기가 오고 쿤식으로 말하면 위기가 오고 대안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만 둘이 경쟁하고 하지만 그 경쟁이 쉽게 결판 나지 않는다 그랬죠. 자, 혁명을 통해 과학의 문제 푸는 능력은 향상된다고 얘기했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 진보한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쿠는 혁명이 진보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또 혁명의 끝까지 저항하는 것도 허용됐고요. 그렇지만 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뒤집어졌다가 또 이렇게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딘가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다가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이제 수렴적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입장인데요.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과학이 계속 이제 수행되면은 언젠가는 진리에 도달한다. 또는 궁극적으로 진리에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진리로 끊임없이 다가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과학혁명에 의하면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맞죠? 입장이. 옛날에는 막 지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주가 막 유한하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뉴턴 시대가 되면 우주가 막 무한하다고 했다가 다시 요즘에는 또 우주가 유한하다고 그러고 그럼 또 100년 뒤엔 또 뭐라 그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일단 아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아래가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아래 저기 뉴턴과 데카르트 얘기죠. 데카르트 자 여기 봅시다. 다 거의 다 잘했는데 그러면 데카르트주의자들에게 뉴턴의 풀이는 적법한 문제풀이에 해당하지 않았죠. 왜 그렇죠? 데카르트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걸 요구했어요?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풀 걸 요구했죠. 중력의 원인. 뭔가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미시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내야지 제대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적법한 문제풀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뉴턴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중력을 가정해서 그냥 둘이 서로 잡아당긴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보기엔 그거는 정작 중요한 문제 풀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뉴턴은 중력의 원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겼나요? 그러지 않았죠. 데카르트주의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어요.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걸 납득시켰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납득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거로 봐야 돼요. 승리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건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풀이는 왜 반칙으로 여겨졌느냐? 빛의 속도에 대한 측정률과 무시 안 했죠.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그대로 사용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학자들은 그걸 설명해야 할 현상을 생각했죠. 왜 그런 식으로 관측되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그거를 가정해버린 거죠.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다른 원리를 수정하려고 시도했죠. 그래서 설명해야 할 현상을 가정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풀고 있던 파즈가 무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둘러싼 돌턴과 베르톨레 논쟁. 이건 결국 화합물의 정의 문제였죠. 둘이 다르게 생각했죠. 베르톨레는 그 뭐였죠? 그 소금물 같은 것도 화합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돌턴은 그게 화합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둘은 그게 돌턴은 왜 그러냐? 화합물이란 결국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된 것만 화합물로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들어맞지 않는 화합물의 사례를 베르톨레는 제시할 수 있었죠. 바로 소금물, 화금 이런 걸 이제 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돌턴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걔네들은 화합물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싶었죠. 하지만 베르톨레는 왜 하필 그런 애들을 화합물이 아닌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자, 돌턴은 자신의 정의를 베르톨레에게 납득시켰나요? 납득시킬 수 없었죠. 납득시킴으로써 논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납득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거예요. 자, 돌턴은 베르톨레 발레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발레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인자 성분비의 법칙에 발레가 없어요. 돌턴은 정의에 따르면 모든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의해버린 거거든요. 돌턴은. 그러니까 발레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5번 문제. 아마 5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왜 이게 답이지? 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5번 문제와 뒤에 7번 문제가 서로 연결된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자를 보여주면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주기를 측정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자는 속박된 상태에서 낙하 중인 물체인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잡음이에요. 그걸 측정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고 관찰하지도 않았겠죠.
주기를 애초에 측정도 안 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기를 측정해서 보여준다면 그래도 안 믿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자, 여기 제가 의도한 거 바로 요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변화 논제라고 부르는 거죠. 공약 불가능성의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서로 다른 이론을 믿고 있으면 세상을 달리 본다. 맞긴 맞아요. 하지만 달리 보는 사람이 나에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면은 눈앞에 제시하면 그게 안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볼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제시하는 순간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냐면 일종의 혁명이 지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진자의 주기를 측정할 생각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을 무언가를 관찰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그 이론에 반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 제시하면 그거를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측정 결과를 보여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마찬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7번 문제입니다. 서양에서 천상계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믿었던 16세기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들이 티코의 신성 발견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새로운 별의 발견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잘 안 믿기겠죠? 맞긴 맞아요. 하지만 잘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 티코 브라이가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티코 신성 발견을 믿으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도 천상계의 완전성, 불변성에 대한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자, 천상계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은 이 사람은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신성을. 보고 결국 이론을 바꿨을 거라는 이론의 믿음을 변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 세 번째, 천상계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은 관찰을 방해하였고 그래도 누군가가 그 관찰을 명확히 보고한 후에는 방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약간 그 답을 나중에 드렸었죠. 거기 참고하라고 써놨는데 그거 보고 쓰신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보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보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변화 논제, 그 관찰의 그 공약 불가능성 세 번째 차원이 가진 힘입니다. 그 힘의 한계, 힘이 엄청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무지막지하진 않아요. 딱 눈앞에 들이대는데도 안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공약 불가능성의 세 번째 차원인 이 세계 변화 논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믿음에 반하는 관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 관찰이 매우 지연돼요. 하지만 누군가 봤다라고 하면서 명확히 딱 제시하면 보이는 거죠. 신성 봐라. 저기 보인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신성인지 그러니까 별의 영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상계 영역인지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측정 절차가 있어요. 일단 보고 나면 이제 그 티코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게 우리로부터 얼마큼 멀리 있는지는 측정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일주 시차라고 하는 측정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면 얘는 그 일주 시차가 전혀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6시와 저녁 6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위치가 달라지는지를 보는 건데 위치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걔는 달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켜보면 이제 다들 동일한 특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 위에 있다는 걸 다 믿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일부는 일주 시차를 관찰했기 때문에 관찰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숙련의 문제도 있습니다. 숙련의 문제.
그 일주 시자를 측정하려면 엄청 정밀한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지키지 않는 아마추어들은 제대로 측정을 못하죠. 자, 그 문제 어쨌든 를 이제 언급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6번 보죠. 데카르트주의자들이 뉴턴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패러다임이 결국 이겼죠. 수용됐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하는데 기계적인 설명은 경험적 연구로 이끌어낼 수 없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력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뉴턴의 얘기를 납득했다는 뜻인데 그건 위에서 답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단순한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공식을 풀면 끝나지만 뉴턴은 데카르트 패러다임은 기계적 설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뉴턴의 패러다임이 더 간편했을 것이다. 뭔가 장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간편했을 거라는. 자, 또 비록 당시의 데카르트 주자들이 물으면 답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뉴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라고 기대됨으로써 미래 가능성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었죠. 왜 하필 행성들이 타원으로 도는지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정밀하게 풀 수 있었어요. 중력을 가정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풀렸어요. 그건 데카르트주의자들이 함부로 자기가 그것보다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거죠. 뉴턴의 패러다임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었죠.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꺼려할 만한 이유도 있는 거죠. 이거를 경중을 봐야 되는 거죠. 꺼려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계적인 설명을 포기해버린 그게 단점이죠. 그게 꺼림칙해요. 하지만 많은 것을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중력만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설명해내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히 이쪽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결국 이게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슨 문제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결국 가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장점보다 아주 심각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뉴턴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이 사실은 아주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을 채택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또 보죠. 뉴턴의 패러다임을 대다수가 동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거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죠. 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군중심리학이다. 근데 쿤은 나름 그래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더 얘기 드릴 거고요.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왜 또 대다수가 동의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또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얘기 없이 그냥 대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게임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과학혁명의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쿤이 과학혁명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과제 해설은 끝났고요. 자, 이제 과학혁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볼 건데요. 쿤식 과학혁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만 보면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전면적인 변화를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 나온 단어들도 그렇죠. 뭐 죽음, 개종, 게슈탈트 전환 이런 말들 어때요? 논증보다는 이유 없는 개인적 변화처럼 느껴지죠. 또 게다가 그 공약 불가능성 논제와 순환 논증을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때요? 경쟁하는 두 패러다임은 동일한 잣대로 비교될 수 없으니까 각자의 잣대를 이용한 패러다임 평가는 부분적인 순환 논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귀결되고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패러다임만 계속 그 지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두 개의 지지자가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저는 보이죠. 마치 정치 활동에서 보면은 각자 정치인들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상당 부분은 평행선을 달리죠.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처럼 정말 그런가요? 근데 보죠. 지난 시간에 봤던 사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방법론적 공약 불가능성이 있었다면은 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났을까요? 왜 뉴턴주의에 쏠렸을까요, 사람들이? 뉴턴주의, 데스카르트주의의 입장에서는 뉴턴주의를 꺼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왜 이쪽으로 쏠렸을까요? 꺼렸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해도 이상하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다수가 뉴턴주의에게 매력을 느꼈다라고 해도 이상해요. 왜 매력을 느끼는지가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가치관의 차이로서.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기반한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그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평가도를 요구한다라는 것보다는 사람 자체가 각자의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중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점이 더 확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뉴턴주의를 선택한 거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기계적 설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뉴턴주의 단점이 다른 장점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뉴턴주의에 저항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서 수용한 사람과 저항한 사람을 둘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의 분포를 봤을 때 그 다른 장점을 더 크다라고 느낀 사람이 더 많았다면 결국 뉴턴주의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 장점들은 뭐냐? 뭐 수학적인 설명, 더 정밀한 설명, 예측력,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상세한 그 지식의 추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것의 어떤 발전 가능성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장점을 느꼈을 거라는 거고요. 뭔가 그걸 따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걸 쫓아가면 결국 중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단점은 해결될 수 없어요. 그 단점은 그냥 인정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가는 게 뭔가 그 얻는 게 더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뉴턴주의자들이 과학을 장악하고 데카르트주의자들이 재생산에 실패하게 되죠. 그렇죠? 점점점 다수가 되면 더욱더 이제 교과서가 이제 뉴턴주의 편에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도 바뀌겠죠. 그러면 과학자 사이에서 기계적 설명의 요구는 아예 중요하지 않거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원거리 적용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 사이의 가치관이 나중 가면 완전히 뉴턴주의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나중 가면. 처음에는 이제 기계적 설명이 요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의미 있는 비판으로 느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채택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요구 자체가 애초에 비과학적인 것으로 이제 제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는 거죠. 사실 뉴턴도 그랬어요. 뉴턴이 애초에 기계적 설명을 처음부터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중력의 원인을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거부한 적은 없어요. 설명하고 싶었어요. 뉴턴 본인도. 오히려 중력의 원인을 아예 포기한 사람은 뉴턴이 아니라 뉴턴 100년 뒤의 사람들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방법론적 공략 불가능성을 가치관의 차이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결국 이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경쟁하는 패러다임을 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얘는 장점만 있고 얘는 단점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장점이 있어요. 얘도 단점도 있어요. 경쟁 이론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어렵다는 거죠. 공약 불가능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 방법론적 공약 불가능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승리한 패러다임도 단점이 있었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지만 왜 이겼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장점이 더 큰 장점이라고 느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패러다임에 장단점이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의미론적 공약 불가능성 문제에서 쿠는 마치 이 얘기를 뭔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과연 행성 개념의 의미 변화가 두 패러다임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선택을 방해했을까요? 지구 중심설을 믿은 사람이 태양 중심설에 거부한 사람이 태양 중심설에서 말하는 행성 개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택을 못한 걸까요? 그렇진 않죠. 자, 의미가 다르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사소통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로 얘기하면은 좀 오해가 초래될 수 있어요. 자, 이 사례 보세요. 태양 중심설에서 말하는 행성 뭐예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주변을 도는 애들. 그 얘네들이 행성이다. 라고 보면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실제 삶으로 지침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말하는 개념의 의미가 다르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태양 중심설을 믿는 여러분들도 지구 중심설에서 말하는 행성의 의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지구가 우주의 가운데 있고 거길 도는 애들이 행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성 개념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이해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네가 말하는 행성, 네가 말하는 행성이 난 이해는 되는데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하겠죠. 따라서 의미론적 공약 불가능성이 정말로 이 둘 사이 의사소통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사례마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례도 보죠. 화합물 사례. 화합물의 정의가 서로 합의가 안 됐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 극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돌턴이 제시한 새로운 화합물의 정의.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화합물을 정의하는 것이 왜 좋은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치 국어학자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자, 어떤 말을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정의해야 더 좋으냐?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답할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나요? 답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화합물 개념을 돌턴식으로 채택하고 나면 얻는 것들이 있다. 쓸모가 있다.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이런 화합물 개념을 채택하면 화학의 체계가 더 단순해진다.
더 정합적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걸 채택하는 바람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생기고요. 마치 그 소금물 같은 거, 소금물이나 합금처럼 그런 애들을 설명을 못하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균일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균일하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포기하더라도 이걸 채택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정 성극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사실 돌턴의 화합물 정의는 사실 돌턴의 원자론으로부터 나온 거죠. 바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죠. 화합물이란 원자가 일정한 개수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이고 나면 심지어 새로운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미시세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산화탄소가 두 종류가 있어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44대 56, 그러니까 44%와 56%로 결합되어 있는 애와 28%와 72%로 결합되어 있는 두 애가 있어요. 하나를 1번, 하나를 2번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필 자연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죠? 왜 자연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냥 각각의 각각의 원소의 질량비만을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자론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번 산화탄소와 2번 산화탄소가 탄소 원자 몇 개, 산소 원자 몇 개로 한번 추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번 산화탄소에 대해서 그 만약에 얘를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원자는 44, 산소 원자는 56의 질량을 가진 거죠. 그거를 이제 44로 나눠봐요. 그러면 1대 1.3의 질량비를 가진 겁니다. 각각의 원자들이. 원자 하나가 각각 그렇다고 우리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을 이용해주면 2번 산화탄소는 지금 28대 70인데 28을 나눠보세요. 한번. 그러면 탄소 1에 산소 2.6의 질량비로 분석될 수 있고, 이거는 왼쪽 1번 산화탄소랑 비교하면 어때요? 지금 탄소를 1로 한번 고정시켜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산소의 질량비가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2.6이죠. 정확히 2배죠. 따라서 만약에 얘를 CO5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CO2가 되는 거죠. 어때요? 원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짐으로써, 그리고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원자가 일정한 개수로 결합되어 있는 애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미시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미시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나침반을 얻은 거죠. 과거에는 이런 식의 얘기를 전혀 할 수 없었죠. 구체적으로 이 조그만 세계 속에서 도대체 탄소와 산소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 있는지, 몇 개가 결합해 있는지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어때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원자론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자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정말 단숨에 원자들의 세계, 원자가 하나, 두 개 막 결합해 있다는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돌턴이 가진 장점인 거죠. 그리고 그 장점 속에 결국 화합물의 정의가 이제 거기에 당연히 같이 붙어 있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 장점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물, 돌턴이 제시한 새로운 화합물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화학의 체계가 단순해지고 화학의 체계로부터 새로운 예측도 가능해지고 미세계를 탐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장점을 중시한 사람, 이런 장점을 높이 평가한 사람들, 이걸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높이 산 사람들은 이 화합물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인다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는 과거에 잘 설명되는 게 이것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결국 여기서도 말한 건 뭐예요? 결국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장단점.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략 불가능성 얘기할 때는 상대 패러다임 입장에서 보면 얘가 단점이 자꾸 보이죠. 얘를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고, 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만한 문제들이 자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를 설득할 수 없는 상태 같다. 그걸 강조했죠. 공략 불가능성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거고요. 그 장점과 단점의 중요도를 각자 사람마다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각자의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이 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시점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성과 진자의 관측. 아까 과제에서 얘기한 거죠. 세계 변화 논제의 역할은 뭐냐?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반하는 관찰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증의 기회가 자꾸만 지연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그 관찰을 했다고 하면은 그걸 못 보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또는 그와 함께 새로운 관찰이 제시되고 나면 거기에 계속 저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변화 논제가 가진 힘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쭉 보여드린 건 뭐냐면 공략 불가능성 때문에 이론 선택이 어렵다. 패러다임 선택이 상당히 어렵음에 봉착한다라는 걸 얘기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장단점을 따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관찰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관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략 불가능성에 의한 어떤 패러다임 선택 방해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분석들을 지금 한 겁니다. 공략 불가능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건 아니다. 이론 선택을 그렇게 엄청나게 방해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쿤이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론 선택 또는 패러다임 선택을 해명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름이 이겁니다. 공유된 가치들에 의한 이론 선택이에요. 쿤이 나중에 공약 불가능성 때문에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공유된 가치는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 사례와 함께 보도록 하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이제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코페르니쿠스 체계로 이제 전환된 사건인데요. 자, 아주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요걸 보죠.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한 체계인데요. 여기가 지구예요. 그리고 행성은 어떻게 도느냐? 이걸 하얀 선을 주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빨간 원을 주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원이 돌면서 주전원도 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만드냐면 실제로 하늘을 관찰해 보면은 별들 사이를 행성이 매일매일 야금야금 움직이는데 움직이면다가 살짝 뒤로 갔다가 이런 걸 역행 운동이라고 합니다. 갔다가 또 이런 운동을 해요. 바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원운동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늘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원만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을 2개 만든 겁니다. 또는 뭐 3개 만들고 4개 만들고 하는데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역행 운동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원 2개로 만든 겁니다. 반면에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서 바깥에 있는 행성을 본다고 해보죠. 근데 안쪽에 있는 행성이 바깥 행성보다 좀 빨리 돈다는 가정만 도입하면 어떤 일을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지구가 아이고 지구가 그 바깥에 있는 행성을 따라잡으면서 앞지르는 거죠. 그 앞지르는 그 순간에 바깥에 있는 행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생겨요. 그리고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단순해 보이죠. 바로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렇게만 얘기해보죠.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 더 단순했어요.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선택되어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단점도 있고 그렇다고 또 별로 낫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중립적인 게 있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행성 운동에 대해서 보다 조화롭고 단순한 정성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왜 행성들이 하필 역행 운동을 하는지를 훨씬 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고 훨씬 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더 조화로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수용한다고 해서 행성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거예요. 네. 단점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단점이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돈다면 지구 위치가 자꾸 바뀌죠. 관찰자의 위치가 바뀌니까 대상의 위치도 바뀌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뭐냐? 별들이죠. 별들이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나 겨울이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야 되죠. 그걸 연주시차라고 부릅니다. 근데 당시 맨눈으로 봤을 때 연주시차가 관측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반증된 거죠. 일종. 물론 코페르니쿠스는 변명을 합니다. 저 별들이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그건 비겁한 변명인 거죠. 또 지구가 회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다 그러는데 첫 번째, 왜 어지럽질 않죠? 둘째, 왜 우린 날아가질 않죠? 막 돌면 도는 표면 위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바깥으로 튕겨서 날아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그 탑 논변에서 나온 건데 물체가 떨어질 때 지구가 슝 가버리니까 지표면이 슝 가버리니까 얘 뒤쳐져야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자, 이런 문제. 또 과거에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 거 쉽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거운 물체는 우주의 중심 방향으로.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구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 떨어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왜 무거운 물체가 우주의 중심인 태양으로 안 가고 태양 중심설에 따르면 태양으로 안 가고 왜 지구로 떨어지는 걸까요? 이걸 또 새롭게 설명해야 되죠.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한데 그걸 코페르니쿠스는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등등등. 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렇죠? 하늘을 좀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지구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쪽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큰 문제로 느껴지죠. 그 다음에 천상계랑 지상계의 구분을 파괴해버렸어요. 과거에는 달 윗세계는 천상계, 달 아랫세계는 지상계죠. 자, 그런데 태양 주심설에 따르면 지구는 천상계입니까? 지상계입니까? 뭐죠? 지구는 태양을 도는 행성이니까 일종의 하늘에 있는 셈이죠. 근데 이 천상계, 지상계 구분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지상계에 있는 물체들은 기본이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무거운 건 아래로, 가벼운 건 위로. 하지만 천상계에 있는 애들은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밤하늘 보세요. 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확하게 원을 돕니다. 따라서 지상계랑 천상계의 운동 방식이 전혀 달라 보여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 버렸으니까 전혀 다르게 운동하는 두 가지 대상들이 동일한 세계 속에서 동일한 방식의 동일한 원리에 의존해서 운동할 수 있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한 거죠. 천상계랑 지상계의 완전히 달라 보이는 운동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일한 원리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대책도 없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구가 돈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난점이 드러나죠.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거죠. 이걸 해결해야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혁명에 저항하는 그런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걸 해결해야만 혁명이 완수되지만 혁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따라서 혁명이 완수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사가 필요합니다. 전사. 혁명 전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혁명 전사는 누구냐? 남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믿지 않더라도, 남들은 그러더라도 자기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일단 먼저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학자들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혁명 전사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죠? 누가 혁명 전사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사실 여기 이 상황 보면은 결국 갈릴레오가 이걸 한 거죠.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받아들이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한 사람인 거죠. 그게 누구 얘기예요? 파이어반트 얘기죠. 쿤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이어반트의 문제는 뭐예요? 왜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하고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채택했다고만 얘기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걸 왜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마치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갈릴레오는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걸 믿을 이유가 없는데 일단 수용하고서 내가 이걸 발전시켜야지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럼 갈릴레오가 비합리적인 사람일까요?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쿤에게는 그걸 설명할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자, 근데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쿤은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들 사이에는 공유된 가치들이 있긴 있어요. 공유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공유된 가치. 공유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뭐냐면 쿤은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3개만 얘기할게요. 단순성, 정확성, 정합성. 서로 아기가 맞는 거죠. 일관성 같은 거. 얘는 경험과 일치해야 돼요. 관찰과 일치도가 높아야 돼요. 단순성. 이론 자체가 단순해야 돼요. 더 통합적이어야 돼요. 적은 수의 전제를 필요로 있으면 좋아요. 자, 그게 단순성이고 적은 수의 전제를 가지고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단순성. 정확성은 여기서 말하는 정확성은 실제 참 얘기가 아니고 참과 참 얘기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의 관찰과 얼마나 데이터가 일치하느냐, 관찰 데이터와 얼마나 예측이 일치하느냐 그거고요. 관찰과의 정확성. 정합성은 이론 내적인 일관성 또는 사람들이 믿는 다른 이론과의 어떤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만 측면만 봐요. 원래
쿠는 두 개를 더 더한다. 생산성 또는 다산성이라고 합니다. 다산성과 그 다음에 뭐였죠? 다산성과 적용 범위 이걸 얘기하는데 일단 세 개만 가지고 해보죠. 자, 일단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개별 과목에 대한 점수는 사람들마다 다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물론 쿠는 그래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 점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서로 과목별 점수는 똑같이 준다고 해보죠. 단순성 점수는 프텔레마이오스는 80점,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90점이에요. 왜 그렇게 줬죠? 더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더 단순하다 그랬죠.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한번 줘봤어요. 그 다음에 관찰과의 정확성은 어때요? 둘이 차별화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80점으로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정합성 점수는 어때요? 주변 이론과의 그 일관성을 따져보면 프텔레마이오스 체계는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물리학 이론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물리학 이론과 한번 따져보세요. 프텔레마이오스 체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물리학적인 믿음. 모든 무거운 물체는 아래로, 우주 중심으로, 가벼운 건 위로.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과 정합적이죠. 상당 부분 정합적이죠. 그래서 80점 줬어요. 100점은 아니에요. 80점만 줬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어떻죠? 당시 존재하는 물리학적인 믿음과 너무나 배치가 되죠. 이게 보세요. 이거 다 거의 대부분 다 물리학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은 그 당대의 물리학과 악유가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40점만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 과목은 이쪽이, 한 과목은 코페르니쿠스가 이기고 정확성 점수는 두 개 비슷하고 정합성 점수는 이쪽이 크네요. 프텔레마이오스가 체계가 크네요. 점수 차가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10점 차고 여기는 40점 차를 줬어요. 자, 그러면 총점을 내야겠죠. 근데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은 평균을 내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과목을 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1대1로 생각하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80점을 얻고요.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70점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낸 사람들, 단순성, 정확성, 정합성을 1대1대1의 비중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어떤 이론을 수용해야 되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를 수용해야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단순성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8대1대1의 비율로 한번 평균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프텔레마이오스 체계는 80점이고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84점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는 사람이라면 어느 체계를 선택해야 되겠죠?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쪽이었어요. 하지만 극히 소수가 있었어요. 극히 소수는 아래쪽과 같은 그런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예요? 케플러,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코페르니쿠스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고요. 즉 하늘의 조화에 집착한 소수의 천문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소수는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케플러나 갈릴레오가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이긴 게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완수된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겨야 되죠?
바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바로 이 소수의 학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겠죠. 이 소수의 학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얘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추구를 통해서 근데 추구할 땐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 야, 너희들도 단순성을 중시하도록 해. 과연 설득이 될까요? 잘 안 되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어디를 공략해야 되죠? 지금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지금 어느 점수가 딸려요? 요 점수가 딸리죠. 요 점수가 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걸 하는 거죠. 자, 케플러나 갈릴레오가 이상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은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단순하다라는 이유로 선택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선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정확성이나 정합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정말로 해내죠. 케플러가 한 일이 뭐예요? 케플러 법칙이죠. 태양이 중심에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심은 아니죠. 타원 궤도에 초점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타원 궤도를 돌게 만든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항상 같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곳을 지나갈 때는 빨리, 태양과 멀어질 때는 느리게 움직이도록 만든 거죠. 실제 행성의 운동이 원래 이렇게 약간 불규칙해요. 약간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거든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행성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케플러가 태양을 가운데에 두고 태양 중심설에 기초해서 이걸 타원궤도 법칙과 면적속도 법칙을 딱 동원해서 태양계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자료와 2분 이내 오차를 가진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자료와 2분이 뭐냐면 각도예요. 각도인데 각도는 뭐예요? 도로 세죠. 도. 1도, 2도. 근데 분은 뭐예요? 1도의 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확성인 거죠. 이런 정확성을 아무도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케플러는 자신의 정확성이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해요? 태양을 가운데에 뒀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지구 중심의 체계로는 이런 걸 할 수 없었고 태양 중심의 체계로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바로 이걸 이용해주면 정확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케플러의 얘기에 따라서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무슨 일을 했냐? 갈릴레오는 태양 중심설이 맞다면 일어나야 할 예측을 하나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뭐냐면 금성이 있어요. 금성. 근데 과거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에서는 지구가 가운데 있고요. 태양이 돌면 금성은 그 안쪽 궤도를 돌아요. 근데 아까 보면 행성들이 어떻게 돈다 그랬죠? 돌면서 주원이 돌면서 또 주전원이 또 돈다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주원이 있고 주전원이 돌아요. 그리고 이 주전원의 중심이 항상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사실 이 체계가 좀 어색한 느낌도 드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체계 하에서는 만약에 금성의 위상을 볼 수 있다면 원래 못 보죠. 맨눈으로 보면 다 그냥 저물어만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태양과 태양을 반사하는 부분이 항상 지구 반대쪽에 있죠. 지구 관찰자가 여기서 보면은 태양을 반사하는 쪽이 항상 요 금성의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겠죠. 보름달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초승달이나 금은달 모양으로만 나올 거예요. 반면에 태양 중심설에 따르면
지구 안쪽을 돌죠. 금성이. 태양이 중심으로 금성이 돌고 그 바깥쪽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죠.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금성을 보게 되면 금성이 이렇게 도는 거니까 그 보름달 모양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뒤편으로 가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거의 모조리 지구에게 반사해주는 그런 상황도 존재하죠. 그런 상황에서 보름달 모양이 나오겠죠. 결국 두 이론이 서로 다른 예측을 하죠. 결국 태양 중설이 맞다면 이런 게 관측이 돼야 되고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맞다면 이게 관측이 돼야 되는데 갈릴레오가 당시 자기가 손수 만든 망원경으로 금성을 봤더니 뭐가 관측됐냐면 바로 이게 관측됐어요. 아주 중요한 기여죠. 새로운 이론의 예측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또 관성 개념을 이용해서 지구의 운동을 변호해 주셨죠. 탑 논변에 따르면 지구가 움직이면 슉 가버리니까 뒤쳐져야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걸 갈릴레오는 관성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 여기 움직이는 배 위에서 돌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돛대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뒤쳐지나요? 아니죠. 배 위에서 볼 때는 돛대 아래로 그대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배 바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와 함께 돌이 쭉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지구상에서 돌을 떨어뜨리더라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와 함께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얘가 포물선을 그려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얘가 원래 배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그 운동을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돌을 떨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돌이 지구와 함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지구와 함께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 방향의 운동을 각인한 채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쭉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갈릴레오의 변호였죠. 자, 이건 무슨 일을 한 거죠? 코페르니쿠스 체계와 정합적인 새로운 물리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정합성을, 주변 이론과의 정합성을 향상시켰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의 활동 이후에 달라진 점수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떨까요? 점수가 바뀌었어요. 프텔레마이오스 점수는 바뀌지 않았지만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더 단순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정합적이 됐어요. 왜 더 단순해졌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타원 궤도를 만들면서 훨씬 더 원의 개수를 더 줄이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도 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전히. 그 다음에 정확해졌죠? 그 누구 덕분이에요? 케플러 덕분이죠. 그 다음에 더 정합적이 됐어요. 주변 이론들과 물리학 이론과 더 정합적인 이론이 됐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갈릴레오 덕분이죠. 지구가 돌더라도 괜찮은 그런 새로운 물리학 이론을 만든 겁니다. 물론 아주 초보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 더 높지 않다라고도 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수 하에서 자, 앞서서 이 단순성, 정확성, 정합성의 가치를 1대1 대1로 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80점,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90점이 돼서 뭘 선택해야 되죠?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도 이상한 사람 아니지. 가치관이 좀 더 특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더 좋은 이론으로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케플러와 갈릴레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도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수용할 만한 상태가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공유된 가치들에 의한 이론 선택의 어떤 다이나믹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그 공동체 구성은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취향에 의한 다수결이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영화 볼 때 나는 액션 영화 볼 거야. 나는 로맨스 볼 거야. 그런 식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취향에 의한 다수결은 아니고요. 애매하긴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뭐가 있어요? 공유된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적용 범위, 내적 정합성, 외적 정합성, 정확성, 단순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도 나는 복잡한 이론이 좋아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부정확한 이론이 좋아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정합적이지 않은 그런 이론이 좋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들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 이걸 다들 공통되게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공유된 가치들이 있고 바로 이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 면에선 얘가 좋고 단순성 면에선 제가 좋다와 같은 그런 국소적인 논증이 가능해요. 개별 측면들에서 봤을 때 얘가 좋은 점이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어떤 그 글로벌하게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측면을 따져가지고 얘는 그런 측면은 좋다. 저런 측면은 얘가 좋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리는 서로 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논증들이 공유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고 하다는 거죠. 설득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수파도 승리할 수 있어요. 소수파도. 코페르니쿠스 책은 어땠어요? 처음엔 소수파였죠. 하지만 소수파가 결국엔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다수도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론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를 위해서 상대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시킬 필요도 없죠. 만약에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런 식의 변화가 과연 합리적인 변화인지에 대해서 의심의 소지가 더 커요. 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 상대방의 가치관에 비추어서도 수용될 만한 이론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됐다 그러면 그건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의 변화로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런 식으로 공유된 가치가 일단 과학자들 공동체 내에 존재하고 그걸 덕분에 국소적인 논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공유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수파도 언젠가는 승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다수결의 어떤 횡포로부터 그 피할 수, 다수결의 그 횡포가 있죠. 다수파의 횡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과학에서는 작동이 되긴 하지만 그 작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그래서 소수파도 언젠가는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쿤이 사실은 정상과학 이런 걸 강조하면서 어떤 모두가 집중된 활동을 하는 것, 약간 독단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많이 강조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가만히 보면은 가치관의 개인차를 지금 인정하고 이게 오히려 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초창기 화상을 보죠.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모두가 동일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이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가치관이 모두가 이런 사람들로만 존재했다면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시작도 못했겠죠. 그리고 누가 필요해요? 소수파가 필요한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
모두가 동일한 판단을 할 때 무슨 위험이 있어요? 전혀 혁명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물론 모두를 다 동일한 균질하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가망성이 있는 애라면 요만큼이라도 좀 투자를 해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과학 공동체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일정 정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선택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 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 개인이 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뭐냐면 공동체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어떤 분포, 가치관의 분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공동체가 이러한 공유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가치관 내에서 사람들이 공유된 가치 내에서 그 비중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 가치관이 조금씩 다른 그런 개인차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약간의 다른 선택을 했고, 하지만 각각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의 결과물로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완수된 거죠. 이건 개인의 합리성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합리성으로 얘기돼야 할 거라는 거죠. 누구나 갈릴레오처럼 해라. 누구나 그 케플러처럼 해라. 라는 식의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 약간 그 과학 정책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국가의 입장에서 또는 과학 공동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그 지도부 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자원을 분산해서 투자해야 할지 얼마나 집중시켜야 할지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통계적인 설명 또는 통계적인 방식의 합리성이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쿤이 스스로 해명한 이제 과학혁명의 합리성이고요. 과학혁명은 바로 공유된 가치들에 의해서 이론 선택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